아이고 사돈, 가족끼리 공짜로 좀 쉬겠다는데 어디서 장사치처럼 계산서를 내밀어. 친정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펜션에 무려 15명의 시댁 식구를 이끌고 무단 침입한 시어머니. 일주일간 칠순 노부부를 무수리처럼 부려먹고도 가족끼리 돈 받는 거 아니지? 라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바닥을 기며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데요. 며느리 수진 씨의 서늘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청취 잘 부탁드리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 꼭 눌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수진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수진 씨는 올해 38살로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듯 일을 하며 여느 직장인들처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죠. 퇴근길 지하철의 피곤함도 집에 돌아와 마주하는 9살 딸 하은이의 웃음 한 번이면 눈 녹듯 사라지곤 합니다.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중간관리직으로 근무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든든한 사람입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수진 씨가 저녁상을 차리며 묻자 남편이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응, 평소랑 똑같지 뭐. 당신은 오늘 많이 바빴어? 격리부 일은 월말이면 항상 정신없잖아. 말도 마. 오늘도 전표 정리하느라 눈이 다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부부는 이렇게 서로의 하루를 다독이며 소박한 행복을 누립니다. 수진 씨는 평소 성격이 차분하고 이성적인 편이라 웬만한 일에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진 씨에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홍천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친정 부모님에 관한 일입니다. 아버지 박종수 씨와 어머니 이말순 씨는 수진 씨에게 삶의 뿌리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두 분은 서울에서 무려 2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며 허리가 휠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쌈짓돈과 퇴직금을 전부 털어 5년 전 간신히 마련한 곳이 바로 솔바람 펜션입니다. 우리 딸 부모님이 드디어 꿈을 이뤘다. 펜션을 처음 계약하던 날 투박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수진 씨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펜션은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정성이 구석구석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기자기한 2인실 2개와 가족 단위가 머물기 좋은 4인실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펜션의 핵심이자 가장 공을 들인 15명에서 2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형 단체동이 하나 있습니다. 객실은 단 4개뿐이지만 어머니의 깔끔한 살림 솜씨 덕분에 침구는 늘 햇볕 냄새가 폴폴 납니다. 아버지의 정성이 가득 담긴 바비큐 서비스는 한 번 온 손님들을 단골로 만들기에 충분했죠. 여기에 앞마당에 꾸며놓은 작은 수영장은 여름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명소입니다. 덕분에 성수기에는 34개월 전부터 예약이 꽉 차는 인기 펜션이 되었답니다. 특히 이 대형 단체동은 성수기 1박 요금이 45만 원이고 주중에도 40만 원을 받을 만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이 단체동 하나에서 나오는 수익이 펜션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부모님은 여름 성수기에 벌어들인 수입으로 비수기인 겨울을 견디며 한 해를 꾸려나가십니다. 비수기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수입이 끊기다시피 하니 여름 한철 장사가 부모님께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퇴근 후면 어김없이 친정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겁니다. 엄마, 오늘 많이 더웠지? 예약 전화는 좀 왔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아이고, 우리 퇴근했니? 말도 마라. 올여름은 벌써 예약이 꽉 찼어. 특히 8월 첫째 주에 서울에서 온다는 단체 손님이 단체동을 일주일이나 예약했단다. 그것만 해도 숙박료가 300만 원이 훌쩍 넘어. 옆에서 전화를 뺏어든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수진아, 아빠가 이번에 큰맘 먹고 수영장 타일도 새로 싹 깔았다. 그리고 바비큐 파티할 때 손님들 신나라고 80만 원짜리 최신형 앰프도 하나 드렸어. 할부로 산 거긴 하지만 소리가 아주 빵빵한 게 손님들이 참 좋아하겠지? 부모님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수진 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아빠, 너무 무리는 하지 마. 그래도 이번 여름만 잘 넘기면 겨울 난방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내가 주말에 내려가서 일 좀 도와줄까? 아니야, 너희도 바쁜데 뭘 내려오니?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은이 데리고 나중에 놀러나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진 씨는 한참 동안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부모님의 펜션이 잘 되는 것이 수진 씨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평소 자주 연락도 없던 시어머니 김복자 씨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자니? 다름이 아니라 너희 친정 펜션 말이다. 거기 강원도 홍천이라 그랬나? 방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수진 씨는 잠결에 전화를 받아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방은 4개 정도 있어요. 작은 방 2개랑 가족방 하나, 그리고 큰 단체동이 하나 있고요. 갑자기 펜션은 왜 물어보세요? 시어머니는 수진 씨의 질문에 대답은 피한 채 본인이 궁금한 것만 계속 묻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 큰 방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니? 한 10명 넘게도 들어가나? 네, 어머님. 그 방은 워낙 커서 15명에서 20명까지도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름이라 예약이 이미 다 찼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자릅니다. 아, 그래. 알았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바쁜데 쉬어라. 용건만 간단히 묻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수진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워낙 즉흥적인 성격인 분이라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 김복자 씨의 표정은 수진 씨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딸인 시누이 재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경아, 나다. 내가 방금 다 알아봤는데 방도 아주 넓고 마당에 수영장까지 딸려 있단다. 15명은 너끈히 들어가고도 남는다더라.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엄마, 역시 대단해. 그럼 우리 진짜로 다 같이 가는 거야? 시어머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니? 내가 알아서 다 손 써둘 테니까 너는 식구들 데리고 출발할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어라. 올여름 휴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원하게 보내보자고. 이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수진 씨는 부모님의 행복한 여름을 꿈꾸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CHAPTERE 시어머니의 음모와 돈 걷기.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수진 씨의 시어머니 김복자 여사는 그 정도가 조금 지나친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체면이라는 2글자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오셨거든요. 10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뒤로 그 집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도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사실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큰아들 재호 씨는 장인어른이 튼튼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편이고요. 딸 재경 씨 역시 남편이 공무원이라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집안입니다.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국가에서 나오는 국민연금 60만 원 남짓과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에 의지에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죠. 하지만 동네 친구들의 모임인 황금회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보너스를 두둑이 받아서 가방을 하나 사준다네. 아휴, 사지 말라고 해도 어찌나 효자인지 몰라.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허세를 부리며 친구들 사이에서 여왕 대접을 받으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매번 밥값을 먼저 내는 척하며 위세를 떨쳤지만요. 실제로는 카드 돌려막기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무려 800만 원 가까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달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속은 타들어가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내 아들이 잘 돼서 내가 호강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기막힌 계획이 하나 떠오른 겁니다. 며느리 친정의 펜션을 공짜로 이용하면서 자식들에게는 큰 생색을 내고 돈까지 챙길 수 있는 치밀한 음모였죠. 시어머니는 곧바로 큰아들 재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이번 여름에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강원도 홍천에 가기로 했다. 어머니, 갑자기요? 휴가철이라 숙소 구하기도 힘들 텐데요.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청산유수처럼 쏟아냅니다. 걱정 마라. 막내 재혁이가 이번에 큰맘 먹고 처갓집 펜션을 통째로 빌렸단다. 엄마 생각해서 가족여행 선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니, 재혁이가 웬일이래요? 걔네 형편도 빠듯할 텐데. 그러게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재혁이도 무리하는 거니까 교통비랑 식대는 우리가 각자 내자. 대신 숙박비로 1인당 딱 30만 원씩만 엄마한테 보내라. 원래는 훨씬 비싼 곳인데 엄마가 중간에서 잘 말해서 깎은 거야. 내가 모아서 한꺼번에 결제할 테니까 늦지 않게 입금해라.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딸 재경 씨에게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재경아, 재혁이가 너희 식구들까지 다 초대했다니까 숙박비만 준비해서 보내. 자식들은 막내 재혁 씨가 효도하는 줄로만 알고 군말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큰아들 재호 씨네 가족 5명분 150만 원이 들어왔고요. 시누이 재경 씨네 가족 4명분 120만 원이 시어머니의 계좌로 꽂혔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언니 부부와 조카 그리고 친한 동서에게까지 재혁이가 쏜다며 생색을 내고 돈을 거뒀습니다. 총 12명분의 숙박비 360만 원에 바비큐 재료비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더 얹었죠. 결국 시어머니의 통장에는 단 며칠 만에 410만 원이라는 거액이 쌓였습니다. 부모님 펜션에서 고생할 수진 씨나 비용을 대는 척 거짓 이름이 팔린 남편은 꿈에도 모르는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돈이 입금되는 알림음을 들으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밀린 이자 갚고 남은 돈으로 친구들 앞에서 제대로 한턱 낼 수 있겠어. 하지만 치밀한 시어머니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남편에게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재혁아, 이번 여름에 우리 가족끼리 너네 처갓집 펜션에서 하루 이틀 놀다 오면 안 되겠니?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엄마, 거기 성수기에는 몇 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차요. 지금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돈댁인데 방 하나 비워달라고 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장인 장모님 그 장사로 1년 버티시는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민폐를 끼쳐요. 나중에 비수기 때 가요.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순순히 물러나는 척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바쁜데 쉬어라. 남편은 그저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해본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여행 전날 밤에 터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수진 씨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진아, 나다. 내일 아침 일찍 우리 가족들 데리고 너네 친정 펜션으로 출발할 거다. 수진 씨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가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내일이라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수기라 예약 손님이 꽉 차 있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집니다.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이 가겠다는데 예약 손님이 무슨 상관이야. 사돈한테 전화 한 통이면 방 하나 빼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내가 사돈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 가는 건데 며느리라는 애가 앞장서서 막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이미 돈 내고 예약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갑자기 취소를 해요. 아이고, 답답해라. 사돈한테 잘 말씀드리면 다 이해해 주실 거 아니냐. 내일 아침에 도착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당황한 수진 씨가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대충 말을 흐립니다. 한 5-6명 되나? 얼마 안 되니까 작은 방 하나만 내달라고 해. 시어머니는 확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어머님이 내일 친척들 데리고 홍천 가신대. 어쩌면 좋아? 잠에 취한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짜증을 냅니다. 아, 엄마가 정말 가시려나 보네. 하루 이틀 쉬다 오시겠다는데 당신이 장인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봐. 여보, 지금 성수기라 방이 없다니까. 방이 정 없으면 마루에서라도 주무시겠지. 당신네 부모님 성격 좋으시잖아. 사돈어른 오신다는데 싫다고 하시겠어? 나 피곤해. 남편은 무책임하게 다시 잠이 들었고 속이 타는 건 수진 씨뿐이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늦은 밤 죄송한 마음을 가득 안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시어머니가 내일 가족 몇 분 모시고 펜션에 가시겠다고 하시네. 하루 이틀만 계신다는데 어쩌지?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수기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좋냐? 그래도 사돈어른이 직접 오신다는데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고 마침 내일 예약이 안 잡힌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쓰시라고 해야겠다. 엄마,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5-6명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그 방이면 좁아도 하룻밤은 괜찮을 거야. 수진 씨는 엄마의 넓은 마음씨에 감사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태도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5-6명이면 작은 방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수진 씨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간신히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펜션 마당에 들이닥친 사람들의 숫자를 본다면 수진 씨는 결코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과연 내일 아침 홍천 솔바람 펜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수진 씨와 친정 부모님의 평화로운 여름은 이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CHAPTER 3 기습 상륙 15명의 침공. 홍천의 아침은 원래 산새소리와 맑은 공기로 평화롭게 시작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7시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 종수 씨는
오늘 오후에 오기로 한 단체 손님 맞이로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동호회 회원 20명이 펜션의 가장 큰 방인 단체동을 통째로 예약했기 때문이죠. 숙박비만 45만 원인데다 백숙이며 바비큐까지 미리 주문받아 놓은 귀한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펜션 마당으로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차량 3대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SUV 2대와 승합차 1대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역시나 시어머니 김복자 여사였습니다. 그 뒤로 아주버님네 식구 5명에 시누이네 식구 4명, 시어머니의 언니 부부와 조카, 그리고 동서까지 줄줄이 내리는데 세어보니 무려 15명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릴 정도로 당황해 입을 벌렸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진이가 5분 정도 오신다고 해서 작은 방을 하나 비워뒀는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수 씨가 당황하며 묻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사돈, 우리 식구들이 워낙 우애가 깊어서 다 같이 오다 보니 좀 늘었네요. 어머, 여기가 수영장인가 봐? 애들아, 어서 들어가서 놀아라. 시어머니는 인사는커녕 손을 탁 치며 마당을 휘젓고 다닙니다. 사돈, 우리가 왔으니까 저기 저 제일 크고 좋은 방으로 가면 되죠? 시어머니가 단체동 건물을 가리키자 종수 씨가 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사돈어른. 그 방은 오늘 오후에 서울에서 오는 단체 예약 손님이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작은 방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사돈, 지금 나보고 이 좁은 마당에서 장난치자는 거예요? 이 뙤약볕에 15명이 그 좁아 터진 방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족이 왔으면 제일 좋은 방을 내주는 게 도리지. 무슨 돈 받는 손님이 가족보다 중요해요? 종수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간곡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돈어른, 이건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약금까지 받은 손님들입니다. 지금 당장 취소하면 저희가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해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더 높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약금이고 뭐고, 우리 며느리네 친정 펜션인데 우리가 쓰겠다는 게 뭐가 문제야? 사돈, 솔직히 말해봐요. 가족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깟 돈 몇 푼이 우선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장사치처럼 속이 좁아요? 종수 씨가 끝까지 난색을 표하자 시어머니는 급기야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사돈이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다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이 장인 장모한테 이런 박대를 받는구나.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며 난동을 피우자 옆에 있던 아주버님, 아내와 시누이도 거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돈어른.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디 공짜로 온 거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결국 안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말순 여사가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여보, 일단 사돈어른 좀 일으켜 세워요. 사람들 보겠어. 말순 여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분이라 시어머니의 난동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쩌겠어, 일단 모셔야지. 사돈어른 진정하세요. 저희가 방 내드릴게요. 결국 종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예약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펜션에 갑자기 수도가 터지는 바람에 도저히 손님을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손님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출발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라고요? 위약금 확실히 물어주시는 거죠?
다시는 이 펜션 이용 안 할 줄 아세요. 결국 종수 씨는 1박 숙박료 45만 원을 날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쌈짓돈에서 위약금 20만 원을 더해 총 65만 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첫날부터 생돈 65만 원이 날아간 것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단체동에 짐을 풀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역시 방이 넓고 좋네. 이 방이면 우리 식구 다 들어가고도 남겠어. 사돈, 수고했어요. 종수 씨는 텅 빈 마당에 서서 가슴을 쥐어짜듯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분명히 하루 이틀만 쉬다 가신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뻔뻔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잘 도착하셨어요? 내일 오전에는 가시는 거 맞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태연하게 대꾸합니다. 얘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룻밤만 자고 가면 기름값이 더 들지. 애들도 좋아하고 공기도 좋은데 일주일은 있다가 갈 거다. 수진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일주일이라니요? 그 사이에 예약 손님들이 줄줄이 다 차 있다니까요. 에이, 사돈한테 네가 말 잘하면 되지. 며느리가 되어서 그런 융통성도 없니? 평소에 효도도 못하더니 이런 것까지 사사건건 따질 거야? 수진 씨는 속이 터지는 마음으로 퇴근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일주일이나 계시겠대. 빨리 전화해서 장인 장모님 힘들게 하지 말고 오시라고 해.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누우며 대충 대답합니다. 에이,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하루 이틀 있으면 심심해서라도 오실 거야. 장인 장모님한테 내가 나중에 따로 전화해서 잘 말씀드릴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부모님께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침공은 둘째 날, 셋째 날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틀째에는 시어머니의 언니 부부가 여기는 사람이 많아 시끄럽다며 비어있던 2인실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덕분에 1박 15만 원의 예약건이 또 취소되고 위약금이 나갔죠. 셋째 날에는 시누이 재경 씨가 애들이 큰 방에서 잠을 설친다며 4인실 방을 빼앗았습니다. 그날 예약되어 있던 25만 원짜리 수입도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친정 아버지 종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취소된 예약건과 위약금, 날아간 숙박비 수익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에 적히는 숫자만큼 종수 씨의 가슴에는 깊은 멍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CHAPTER 4 일주일간의 무수리 생활 노동 착취의 현장. 강원도 홍천의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말순 씨의 이마에는 벌써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시계 바늘이 채 5시를 가리키기도 전에 말순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죠. 15명이라는 대가족의 끼니를 챙기는 일은 말이 좋아 대접이지 사실상 강제노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커다란 솥에 쌀을 안치고 커다란 냄비 가득 된장찌개를 끓여냅니다. 계란 2판이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로 산더미 같은 계란말이를 부쳐내고 나면 이미 온몸은 기진맥진 상태가 됩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는 좀 도와줄게. 밤새 펜션 청소에 수영장 관리로 눈이 튀한 종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합니다. 당신이라도 좀 도와주니 다행이지. 근데 저 사람들 깨기 전에 다 차려야 해. 안 그러면 또 한 소리 들을 텐데. 아침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만 꼬박 1시간이 걸립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점심 준비가 시작되죠. 사돈, 날도 더운데 점심은 간단하게 국수나 말아줘요. 복자 여사의 말에 말순 씨는 서둘러 소면을 삶고
육수를 냅니다. 하지만 정작상을 차려내면 복자 여사의 타박이 시작됩니다. 아니 사돈, 국수의 고명이 왜 이렇게 부실해? 그리고 이 김치는 아직 덜 익었잖아. 우리 애들은 익은 김치 아니면 안 먹는데. 아, 날이 더워 금방 익을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사돈어른. 저녁이라고 다를까요? 해만 지면 마당에서는 바비큐 파티가 열립니다. 종수 씨가 뜨거운 숯불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기를 굽고 있으면 시댁 식구들은 시원한 맥주잔을 기울이며 구경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아주버님 재호 씨가 한마디 거듭니다. 사돈어른, 고기가 좀 타는 것 같은데 불 조절 좀 잘해주세요. 우리 애들은 너무 탄 건 안 먹거든요. 말순 씨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물집이 잡혀 있습니다. 하루 3끼, 일주일이면 21끼입니다. 15인분씩 계산하면 무려 315인분의 식사를 7순 가까운 노인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셈이죠. 종수 씨 역시 설거지를 돕고 방마다 쓰레기를 치우고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수영장을 관리하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단 10분도 앉아 쉬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말순 씨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고 복자 여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사돈, 우리가 여기 며칠째 있는데 반찬이 맨날 똑같네. 어제도 계란말이, 오늘도 계란말이. 김치랑 멸치볶음 말고 좀 산뜻한 나물 반찬 같은 건 없어요? 손님들한테는 잘해주면서 가족한테는 왜 이래? 말순 씨는 억울한 마음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있지만 15인분의 식재료비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이미 식재료비로만 수십만 원이 나갔고 그 돈은 전부 부모님의 쌈짓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식비를 보태겠다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사실 15분 식사를 매일 3끼씩 차리려니 장을 매일 봐야 해서요. 식재료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말순 씨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 복자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비꼽니다. 아이고 사돈, 설마 지금 우리한테 밥값 받으려는 거예요? 가족이 와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그렇게 돈 타령을 해야겠어? 에이, 내가 사돈을 정말 잘못 봤네. 말순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에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죠.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아이들 5명은 그야말로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넷째 날 아주버님의 중학생 아들이 수영장에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을 던져 넣었습니다. 심지어 먹다 남은 라면, 국물까지 들이부었죠. 맑았던 수영장 물이 순식간에 기름기와 오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수 씨가 반나절 내내 허리를 구부리고 물을 빼고 청소하며 다시 물을 채워야 했습니다. 종수 씨가 참다 못해 아주버님 재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은이 큰아버지, 아이들이 수영장에 음식물을 넣지 않게 좀 타일러 주시겠습니까?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주버님 아내가 발끈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사돈어른,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애들 기를 죽이세요? 우리 애들이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5째 날에는 시누이 재경 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바비큐장 옆에 설치된 80만 원짜리 최신형 앰프의 버튼을 장난삼아 마구 누르다가 볼륨을 최대로 올리는 바람에 스피커가 퍽 소리를 내며 나가버린 것이죠. 종수 씨가 달려가 확인해 보니 내부 회로까지 다 타버려 수리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할부도 안 끝난 새 제품인데. 종수 씨의 망연자실한 표정에도 시누이 재경 씨는 가볍게 웃으며 넘깁니다. 에이, 사돈어른.
요즘 전자제품은 원래 금방 고장나요. 아이가 그냥 버튼 몇 번 눌렀다고 고장난다면 그건 원래 불량품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날 밤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단체동에서 웃고 떠들며 잠든 후 말순 씨는 어두운 마루에 나와 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종수 씨가 다가와 곁에 앉아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못하겠어. 새벽부터 밤까지 밥하고 치우고 저 사람들 눈치 보며 욕까지 먹고 우리가 무슨 저집종이야? 이러려고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펜션 차린 거 아니잖아. 종수 씨는 이를 악물고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수진이 체면도 있고 사돈이니까 어쩌겠어. 이틀만 더 참으면 간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이틀이라고? 당신은 저 사람들이 갈 생각이 있어 보여? 오늘 낮에 김복자 여사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사돈, 여기 가을 단풍도 예쁘겠어. 10월에 또 와야겠네라고 하더라고. 종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달빛 아래 비친 두 노인의 그림자는 유난히 작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수진 씨는 매일 저녁 부모님과 통화하며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죄송한 마음에 참아달라고만 했지만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수진 씨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밤 어머니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손이 다 부어서 숟가락 들 힘도 없다. 근데 오늘 시어머니가 이 김치 맛이 왜 이래? 사돈, 나이 드시니까 손맛도 다 가셨네라며 면전에서 타박을 하더라. 엄마가 정말 기가 막혀서. 수진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동안 참아온 분노가 숫자로 하나하나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CHAPTERO 수진의 반격 준비 냉철한 전략가.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빛이 수진 씨의 차가운 눈동자에 반사됩니다. 수진 씨는 감정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10년 넘게 잔뼈가 굵으며 배운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억울함도 숫자와 증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죠. 수진 씨는 엑셀 프로그램을 띄우고 빈 시트에 하나하나 항목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숙박료를 계산해 봅니다. 대형 단체동이 성수기에 1박에 45만 원이니까 7일이면 원래 315만 원이지. 수진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력란의 숫자를 고쳤습니다. 아무리 시댁이라도 공짜는 안 되지. 하지만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가족 할인을 대폭 적용하자. 1박에 30만 원으로 계산해서 7일간 210만 원. 그 다음은 시어머니의 언니 부부와 시누이가 멋대로 점령한 방들입니다. 이모님이 쓰신 2인실은 1박에 15만 원인데 5일 있었으니까 75만 원 이것도 50만 원으로 깎아주자. 시누이가 뺏어 쓴 4인실은 3일간 75만 원이지만 이것도 역시 50만 원. 수진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엄마가 매일 눈물을 훔치며 장을 봤던 식재료비 영수증 합계는 약 87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뒤처리 깔끔하게 80만 원으로 반올림해서 깎아주고 마지막으로 기물 파손비입니다. 아빠가 할부로 산 앰프 교체 비용 80만 원에 수영장 오물 치우느라 고생한 인건비랑 청소비 10만 원 이건 합쳐서 100만 원으로 책정하자. 사실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순수 손해액만 해도 145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이 금액은 일단 별도로 보류해두기로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우리가 앉았는데 왜 내냐며
트집 잡을 게 뻔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계산된 청구액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정가대로라면 700만 원도 넘는 금액인데 가족이니까 거의 반값으로 깎아준 거야. 이 정도면 어머님도 할 말 없겠지. 수진 씨는 엑셀 명세서를 출력하며 서늘하게 은조렸습니다. 잠시 후 수진 씨는 친정 아버지 종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혹시 이번에 시댁 식구들 때문에 예약 취소한 거랑 위약금 물어준 거 다 적어두셨어? 전화기 너머 아버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다 수첩에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어뒀다. 혹시 몰라서. 잘하셨어요, 아빠. 그거 사진 찍어서 지금 나한테 다 보내줘. 그리고 고장난 앰프랑 더러워진 수영장 사진도 다 찍어두셨지? 엄마 손 부은 사진도 꼭 같이 보내줘. 종수 씨는 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수진아, 그건 왜 그러니? 사돈이랑 싸우려고 그래. 아빠, 저 믿으시죠? 내일 아침에 제가 갈게요. 제가 다 정리할 테니까 아빠는 사진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자료를 기다리던 수진 씨에게 뜻밖의 카톡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신우이 재경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재경 씨 남편은 수진 씨와 직장이 가까워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였죠. 수진 씨, 이번에 장모님이 가족여행 잡으셔서 왔는데 말이에요. 나도 사실 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1인당 숙박비 30만 원씩 내라고 해서 우리 네 식구 120만 원 보냈어요. 솔직히 여기 펜션이 1인당 30만 원 할 정도로 비싼가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순간 수진 씨의 머릿속에서 비상벨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돈을 걷었다고? 수진 씨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그 돈은 어디로 보내셨는데요? 장모님 계좌로 보냈죠. 장모님이 펜션 주인이 사돈이라 한꺼번에 결제하신다고 해서요. 수진 씨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다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진 씨는 곧바로 아주버님 재호 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수진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강원도 여행 간 거. 숙박비는 어머님한테 보내신 거 맞죠? 형님은 아무런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동서, 우리 5 식구라 150만 원 보냈지. 어머님이 서방님네 펜션 통째로 빌린 거라고 하길래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보냈는데 아니야? 수진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확인해 보려고요. 감사해요, 형님. 전화를 끊자마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는 남편이 펜션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숙박비 명목으로 4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미리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펜션 주인인 수진 씨의 부모님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가족이라며 공짜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이 모든 돈을 고스란히 자신의 주머니에 챙길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무서운 분이셨네요. 수진 씨는 이 사실을 지금 당장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들에게 부탁해 돈을 보낸 이체 확인증 캡처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재혁이가 펜션을 빌렸다고 말한 카톡 메시지까지 신우이에게서 은밀히 받아냈죠. 이제 수진 씨의 손에는 시어머니의 추악한 사기 행각을 입증할 완벽한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가방에 출력한 명세서와 노트북을 챙겨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수진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내일 아침 일찍 홍천 다녀올게.
당신은 하은이 좀 봐줘. 홍천은 왜? 장인어른이 오라고 하셔? 아니, 내가 갈 일이 좀 생겨서 그래. 수진 씨는 남편의 질문에 대충 대답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 해골처럼 마른 햇살이 홍천의 산등성이를 비출 때 수진 씨는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시어머니에게 던질 10분의 최후 통첩만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차가 홍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CHAPTER 6 일곱째 날 아침 명세서를 내밀다. 홍천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수진 씨는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푸른 풍경들이 무색하게도 수진 씨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오전 10시 정각 수진 씨의 차가 솔바람 펜션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익숙한 펜션의 전경이 보였지만 그곳은 예전의 평화롭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 말순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또다시 15인분의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 씨가 부르자 말순 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가까이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충혈된 눈과 퀭한 눈매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 씨의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물에 젖어 있었는지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과 마디마디 잡힌 물집들. 어머니는 굽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어머, 우리 딸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수진 씨는 말없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죠. 마당으로 나가니 아버지 종수 씨가 수영장 타일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68배 아버지는 뙤약볕 아래 쪼그려 앉아 땀을 비오듯 흘리고 계셨죠. 아빠, 그만해. 이제 그만해도 돼. 어이구, 수진아. 왔냐? 애들이 장난을 좀 쳐서 타일이 깨졌더라고. 손님들 다치면 안 되니까 얼른 고쳐야지. 수진 씨는 부모님의 손을 차례로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제가 다 해결할게요. 더 이상 저 사람들 눈치 보며 참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제 옆에만 계세요. 부모님을 뒤로하고 수진 씨는 시댁 식구들이 점령한 대형 단체동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진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은 펜션이 아니라 거대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봉지와 치킨 뼈, 빈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었고요. 뽀송뽀송해야 할 이불들은 발로 뭉개져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벽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매직으로 커다랗게 휘갈겨 놓은 낙서들이 하얀 벽면을 어지럽히고 있었죠.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 복자 여사는 거실 소파에 대자로 드러누워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고요. 시누이 재경 씨는 에어컨을 18도 최강으로 틀어놓은 채 거실 한복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아주버님 재호 씨가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며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과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구석구석 증거를 남긴 것이죠. 드디어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순 씨가 정성껏 차려낸 마지막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배불리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배를 두드리며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수진 씨가 가방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쉬셨죠? 이제 즐겁게 노셨으니 정산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복자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묻습니다. 정산? 무슨 정산? 수진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명세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숙박료입니다. 대형 단체동 성수기 요금으로 7일간 210만 원이고요. 이모님이 쓰신 2인실 5일간 50만 원, 형님이 쓴 4인실 3일간 50만 원입니다. 방 안 여기저기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식재료비 80만 원에 아이들이 망가뜨린 앰프 교체 비용과 수영장 복구비로 1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원래 정가대로 하면 700만 원이 훌쩍 넘지만요. 가족 할인을 대폭 적용해서 딱 400만 원만 받겠습니다. 순간적인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복자 여사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박수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겠다고 명세서를 들이밀어? 복자 여사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가족끼리 와서 좀 쉬다 가는 게 무슨 큰 죄라고. 이게 무슨 펜션이야. 사기꾼 소굴이지. 사돈도 지금 이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돈독이 오를 수가 있어. 옆에 있던 시누이 재경 씨도 얼굴을 붉히며 합세합니다. 옳게, 솔직히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왔다 가는 건데 무슨 호텔도 아니고 이런 명세서까지 들이밀어 엄마가 돈을 어련히 안 주겠어? 우리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 아주버님 재호 씨도 곤란하다는 듯 한마디 거듭니다. 재수 씨,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서운하신 게 많으셔서 그래. 돈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고 일단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복자 여사는 이제 바닥을 치며 통곡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시어미를 돈으로 치다니. 딸 팔아서 장사하느냐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어. 사돈,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좀 보세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삽니다. 말순 씨가 당황해서 수진 씨의 소매를 붙잡습니다. 수진아, 그만해라. 엄마가 괜찮으니 그만해. 하지만 종수 씨가 말순 씨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의 뜻을 지지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죠. 수진 씨는 흔들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지금 나 홍천이야. 어머님한테 숙박 명세서 드렸는데 지금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며 화를 많이 내고 계셔.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은 당황했는지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합니다. 수진아, 우리 엄마가 어른인데 그냥 이번 한 번만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엄마 체면도 있고 친척들도 다 보고 계시잖아. 당신 지금 진심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일주일 동안 저 15명 뒤치다꺼리하며 종처럼 일했어. 예약 취소하느라 손해보고 어머님한테 욕먹고 아빠가 아끼는 앰프까지 부서졌는데도 그냥 넘어가자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돈을 받아? 나중에 내가 따로 장인어른 맛있는 거 사드릴게. 제발 좀 참아줘.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남편의 비겁한 목소리가 사라지자 수진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수진 씨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수진 씨는 바닥에 떨어진 명세서를 빤히 내려다보며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CHAPTER 7 10분의 최후 통첩 진실이 드러나다. 수진 씨는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에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에 모여있는 시댁 식구들을 한 명씩 천천히 훑었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복자 여사부터 황당하다는 표정의 아주버님 부부, 그리고 낮잠에서 깨어 짜증 가득한 얼굴의 시누이 재경 씨까지. 시어머니의 언니와 조카, 동서 역시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수진 씨를 몰상식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죠. 수진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딱 하나만 여쭐게요. 어머님은 이번 여행 오시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자 여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대답합니다. 뭐라긴 뭐라 그래. 그냥 이번 여름에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했지. 정말 그게 다예요? 수진 씨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시누이 재경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어머님한테 이번 숙박비로 얼마 보내셨어요? 숙박비? 어머님이 1인당 30만 원씩이라고 하셔서 우리 네 식구 거 120만 원 보냈다고 했잖아. 수진 씨는 이번엔 아주버님 아내를 쳐다봅니다. 형님은요? 우리도 5 식구니까 150만 원 보냈다고 했잖아. 동서, 진짜 왜 그래? 돈 보낸 거 어머님이 다 말씀 안 하셨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복자 여사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신 채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수진 씨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형님들 어머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재혁이가 펜션을 통째로 빌렸으니 너희는 숙박비만 내라고 하셨죠? 재경 씨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그래. 엄마가 분명히 재혁이가 처갓집 펜션 빌린 거라고, 엄마 체면 살려준 거라고 해서 우리도 고맙게 생각하고 돈 보낸 거야.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형님, 제 남편은 이번 여행 자체를 몰랐어요. 펜션을 빌린 적도 없고요. 형님이 비명을 지르듯 묻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여기 우리 부모님 펜션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일주일 내내 우리 부모님한테 숙박료 단 한 푼도 안 내셨어요.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며 행패 부려서 예약 손님 취소시키고 그 위약금은 우리 아버지가 생돈으로 물어냈어요. 식재료비도 우리 엄마 쌈짓돈에서 다 나갔고 아버지가 아끼는 80만 원짜리 앰프까지 부서졌는데 어머님은 모른 척 하셨죠. 그러면서 뒤로는 여러분한테 1인당 30만 원씩 거두셨네요.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서와 언니가 낸 돈까지 합치면 복자 여사가 챙긴 돈은 4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재경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우리한테 받은 돈, 여기 숙박비로 안 낸 거야? 복자 여사는 입술을 바르르 떨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지금 지어내는 거야. 수진 씨는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 화면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가족들이 보내준 이체 확인증이에요. 120만 원 예금주 김복자. 그리고 이건 형님이 보내주신 거네요. 150만 원 예금주 김복자. 수진 씨는 화면을 넘겨 카톡 대화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가족 단톡방에 보낸 메시지네요. 재혁이가 가평 펜션 빌렸으니 몸만 와라. 숙박비는 1인당 30만 원 엄마한테 보내라고 아주 친절하게 적어두셨던데요.
아주버님, 재호 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진짜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돈 챙기신 거예요? 복자 여사는 구석으로 몰리자 쥐어짜듯 변명을 내뱉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사돈한테 주려고 그랬지. 사돈 어른 주려고 모아둔 거야. 수진 씨가 비웃듯 쏘아붙입니다. 어머님, 일주일 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가족인데 돈을 받냐며 소리 고래고래 지르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가족들 속여서 돈을 받으셨네요? 그것도 아주 치밀한 거짓말로요? 수진 씨는 복자 여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딱 10분 드릴게요. 10분 안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첫째, 지금 여기서 가족들 앞에서 직접 자백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거짓말해서 돈 걷고 사돈한테는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먹고 자면서 행패 부렸다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시고 거둔 돈 400만 원 즉시 이체하세요. 복자 여사는 사들사들 떨며 수진 씨를 노려보지만 수진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둘째, 제가 지금 이 이체 확인증이랑 카톡 캡처본, 이 방 안 쓰레기장 같은 사진들, 그리고 아까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딸 팔아 장사하냐고 소리 지른 녹취록까지 전부 다 시댁 대가족 단톡방에 올릴게요. 여기 안 계신 시댁 큰어른들부터 친척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시게요. 복자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 모임 황금회 아시죠? 30년 지기 친구분들이요. 어머님이 거기서 늘 우리 아들이 잘 돼서 내가 호강한다고 자랑하시잖아요. 거기 단톡방에도 이 사실 그대로 다 올릴까요? 어머님이 며느리 친정 와서 칠순 노인 부려먹고 가족들한테 돈 뜯어서 공짜로 놀려다 들킨 이야기요. 어머님 평생 일군 그 대단한 체면 10분 안에 결정하세요. 황금회라는 말에 복자 여사는 마치 숨이 막히는 듯 헉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임은 복자 여사의 유일한 사회적 신분이자 자존심의 전부였으니까요. 만약 거기서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복자 여사는 정말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의 타이머를 켰습니다. 10분 시작합니다. 거실에는 오직 타이머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여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복자 여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시간 아까워요, 어머님. 벌써 30초 지났네요. CHAPTER 8. 시어머니의 몰락 통곡과 자백. 거실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수진 씨의 핸드폰에서 흐르는 타이머의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지니기며 끝까지 버티려 애를 썼죠. 수진아, 네가 감히 시어미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복자 여사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수진 씨를 쏘아붙였지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숨길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응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요. 그곳에 더 이상 그녀의 편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큰아들 재호 씨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요. 시누이 재경 씨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설명 좀 해봐. 옳게 말이 사실이야? 어머니, 진짜 우리한테 돈 걷어서 딴 주머니 찬 거예요? 사돈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함께 온 시어머니의 가족들마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복자야, 네가 정말 그런 거야?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니? 결정타는 시어머니의 언니, 즉 시이모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복자야, 나도 너 믿고 30만 원 냈잖니. 그런데 그 돈이 여기 숙박비로 안 쓰였다고? 너 지금 사돈댁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우리 식구들한테까지 사기를 친 거니? 이모님의 준엄한 꾸짖음에 복자 여사는 사면초가에 몰린 쥐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죠. 타이머의 숫자가 6분을 가리켰을 때였습니다. 팽팽하던 복자 여사의 자존심이 마침내 비명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복자 여사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이마를 방바닥에 쿵소리가 나도록 박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쳐가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죠.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기어와 수진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수진아, 제발 단톡방에 올리지 마라. 황금의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나는 정말 끝장이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살아.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수진 씨는 자신을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돈 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신 거예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가족들 다 듣고 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자백하세요. 복자 여사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군 채 추악한 진실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사실 빚이 좀 있어. 한 800만 원 정도 돼. 카드값도 밀리고 지인한테 빌린 돈도 있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갚을 길이 없더라고. 애들한테 이번에 숙박비 받은 거로 그 빚을 좀 갚으려고 그랬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아주버님 재호 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빚이 800이라고요? 아니, 저한테 매달 용돈으로 5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시고 빚을 그렇게 지신 거예요? 그 용돈으로도 부족하셨던 거예요? 시누이 재경 씨도 울음을 터뜨리며 가세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못해드린 게 뭐가 있어? 내가 명절마다 따로 챙겨드린 용돈은 뭐고 우리 남편이 매번 보내드린 돈은 다 어디 갔는데? 사실 복자 여사는 자식들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받으면서도요. 동네 친구들 모임인 황금회에서 대장 노릇을 하느라 그 돈을 다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내가 쏜다며 비싼 밥값을 내고 생색을 냈고요. 밤마다 홈쇼핑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사모으다가 빚이 불어난 것이었죠. 결국 그 빚을 갚기 위해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경멸과 허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주버님 재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나 정말 어머니한테 실망했습니다. 사돈어른한테 이게 무슨 천인공노할 짓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체면이 어머니 때문에 다 시궁창에 처박혔어요. 재호 씨의 아내인 형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돈어른이 부엌에서 땀 흘리며 밥 해주시는 거 보고요. 가족이라 정말 고마워서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공짜였다고요? 어머니가 그 돈을 다 챙기셨다고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까지 뻔뻔한 사람 된 것 같아서 사돈어른 뵐 면목이 없어요. 시누이의 남편도 역시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저는 처음부터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시누이 재경 씨는 수진 씨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옳게, 정말 미안해. 나 정말 꿈에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고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자야, 나는 이만 가련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까지 내 거짓말에 놀아난 거잖니.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시이모님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죠. 복자 여사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부짖었지만요. 수진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엌 문가에서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에 가슴이 아려올 뿐이었죠. 수진 씨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정은 이제 잘 알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빚이 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할 이유는 없죠.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아서 펜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펜션이 두 분 노후 1년 벌이의 전부인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일주일 동안 종처럼 부려먹으시고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퍼부으셨잖아요. 수진 씨는 핸드폰을 들어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400만 원 우리 엄마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단 1분이라도 늦어지면 저는 약속대로 단톡방에 모든 자료 올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선택하신 길이에요. 지금 바로 정산하세요.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요.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요. 자신의 파렴치한 민낯이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의 소리였습니다. CHAPTER9 정산의 시간 사이다 엔딩. 복자 여사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차가운 눈빛은 단 1초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았죠. 어머님, 이제 8분 남았네요. 지금 당장 이체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전송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제야 복자 여사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핸드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죠. 사실 복자 여사의 계좌에는 친척들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거둔 41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한 대로 빚을 갚으려 했지만 다행히 아직 이체를 하기 전이었던 것이죠. 수진 씨는 기계적으로 친정 엄마 말순 씨의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신한은행 백심 예금주 이말순입니다.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 하나하나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이 복자 여사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잠시 후 딩동하고 경쾌한 알림소리가 조용해진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 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말순 씨가 급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말순님, 김복자님으로부터 40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말순 씨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돈이 들어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요. 자식 같은 며느리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지켜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아버지 종수 씨는 그런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우리 수진이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울지 마. 이제 정말 다 된 거야. 하지만 수진 씨의 정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다시 시누이 재경 씨와 아주버님 재호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방금 400만 원은 어머님이 친척들한테 거두신 숙박비를 돌려받은 거고요.
별도로 기물 파손비 100만 원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직접 내셔야겠어요. 그 말에 재경 씨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옳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아끼시던 80만 원짜리 앰프, 형님 아들이 장난치다 부순 거잖아요. 그리고 수영장 오염시킨 건 아주버님네 아들이라면 국물 부어서 그런 거고요. 청소비랑 기기 교체비 합쳐서 딱 100만 원입니다. 두 분이 각각 50만 원씩 지금 바로 이체하세요. 방금 전 어머니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재호 씨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재수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애들 단속 못한 잘못이 크죠.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재호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 재경 씨도 울먹이는 얼굴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옳게, 나도 보낼게. 정말 할 말이 없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경 씨의 50만 원까지 입금되면서 말순 씨의 통장에는 총 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꽂혔습니다. 수진 씨는 부모님에게 다가가 핸드폰 화면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보세요. 500만 원 다 들어왔어요. 종수 씨는 목이 메는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사돈인데 이렇게까지. 아빠, 이건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돈이에요. 성수기 예약 취소 손해랑 위약금까지 따지면 이 돈도 사실 부족해요. 두 분이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려요. 수진 씨는 부모님을 안심시킨 뒤 다시 시댁 식구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돈은 받았으니 이제 정리하죠. 짐 정리하시고 오늘 중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방은 처음 왔을 때처럼 원상복구 상태로 놓고 가셔야 합니다. 벽지 낙서 지울 수 있는 데까지 다 지우시고 바닥 얼룩이랑 쓰레기들 전부 다 치우고 가세요. 우리 부모님 손 하나 까딱하시게 하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수진 씨의 서슬 퍼런 명령에 시댁 식구들은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대접만 받으려던 아주버님 재호 씨가 솔선수범해서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형님도 부엌대기처럼 일하던 말순 씨의 모습이 떠올랐는지 걸레를 들고 방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시누이 남편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수영장 주변의 쓰레기를 줍게 했습니다. 벽지에 매직으로 한 낙서는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버님 재호 씨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이건 도저히 안 지워지네요. 도배비는 제가 나중에 따로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어요. 그 난리통 속에서도 복자 여사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죠. 평생 쌓아온 자신의 위세와 체면이 단 10분 만에 무너져 내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모든 짐이 차량에 실리고 시댁 식구들이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차 문을 닫으려는 복자 여사에게 수진 씨가 다가갔습니다. 복자 여사는 수진 씨가 가까이 오자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죠. 오늘 이후로 우리 부모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헛소리 하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 어머님의 하인이 아닙니다. 수진 씨의 낮은 목소리가 복자 여사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서울 올라가서 이번 일 가지고 전화 우리 부모님 뒷담화하고 다니시면요. 며느리가 시어미를 돈으로 쳤다는 둥, 박대를 했다는 둥 헛소문 내시면요. 그때는 정말로 황금의 단톡방에 모든 자료 다 올릴 겁니다.
어머님 목소리 담긴 녹취록, 오늘 찍은 영상, 이체 내역 전부 다요. 저 빈말 안 하는 거 아시죠? 복자 여사는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닫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태운 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펜션을 빠져나갔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다시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수진 씨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한참 동안 멀어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뜨거운 응어리가 그제야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부모님에게 돌아와 두 분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더 빨리 내려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제가 지킬게요. 말순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속만 끓이다가 병났을 거야. 종수 씨는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세상에서 우리 수진이가 제일 든든해.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솔바람 펜션의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땀과 눈물로 일군 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수진 씨는 이제야 진정으로 지켜낸 기분이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수진 씨의 그림자가 부모님의 등 뒤에서 든든하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CHAPTER 10 에필로그 그 후의 이야기. 홍천에서의 폭풍 같은 일주일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온 수진 씨의 마음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앞에 마주 앉아 가만히 그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여보, 오늘 홍천에서 있었던 일 다 들었지?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리고 당신 형제들한테 어떤 짓을 하셨는지 말이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차마 수진 씨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로부터 울먹이는 전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다 들은 상태였죠. 비겁하게 방관만 하던 남편도 이번만큼은 어머니를 두둔할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좀 더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냥 엄마 말만 믿고 안일하게 생각했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내가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 남편의 사과에 수진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당신이 앞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앞으로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 어떤 작은 요구라도 하면 나한테 먼저 말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 엄마 아빠 눈물 흘리게 하는 일 없게 해. 남편은 다짐하듯 수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은 실제로 그 다음 주말에 하은이를 데리고 강원도 홍천 펜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종수 씨는 허허 웃으며 사위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됐다, 이 사람아. 자네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나? 어머니 사정이 그러셨다니 우리도 이제 잊으려네. 하지만 어머니 말순 씨는 사위가 가져온 과일 상자를 보며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사위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지나간 일주일의 서러움이 이제야 다 씻겨나가는 정화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한편 서울에 남겨진 시어머니 복자 여사에게는 혹독한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진 뒤였죠. 먼저 큰아들 재호 씨가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저지른 800만 원의 사채 빚을 그 자리에서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빚은 제가 이번 한 번만 해결해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매달 보내드리던 용돈은 끊겠습니다. 복자 여사가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자 재호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돈 관리를 하실 줄 모르는 분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생색내고 빚까지 지면서 우리를 속이셨잖아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으로 위세를 떨치던 복자 여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딸 재경 씨 역시 배신감이 컸던지 석 달 동안이나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까지 사돈 어른한테 무슨 망신이야? 창피해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재경 씨의 냉담한 반응에 복자 여사는 안방에서 홀로 가슴을 쳐야만 했죠.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시어머니의 언니, 즉 이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모님은 동생의 파렴치한 행동에 크게 실망해 황금의 모임에서 슬쩍 그날의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수진 씨가 단톡방에 올리지 않아도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글쎄, 복자니가 며느리 친정 가서 공짜로 놀려고 사기를 쳤다며? 자식들 돈까지 가로챘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친구들의 수군거림에 복자 여사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황금의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삶의 희망이었던 가짜 체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홍천의 솔바람 펜션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휩쓸고 간 일주일간의 공백이 컸지만요. 다행히 나머지 성수기 기간에 예약이 다시 꽉 차면서 부모님은 무사히 한 해 농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추석 무렵 수진 씨는 부모님을 위해 커다란 박스 하나를 들고 펜션을 찾았습니다. 아빠, 이거 지난번에 부서진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수진 씨가 가져온 것은 독일제 최신형 앰프였습니다. 가격만 무려 12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제품이었죠. 아버지 종수 씨는 손사래를 치며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이런 비싼 걸 뭐하러 가져와. 그냥 싼 거 하나 사면 되는데. 수진 씨는 웃으며 아버지를 소파에 앉히고 앰프를 직접 설치했습니다. 잠시 후 펜션 거실과 마당에 맑고 웅장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수 씨는 눈을 감고 소리를 감상하더니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말순 씨도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죠. 수진 씨는 마당에서 할아버지와 뛰어노는 딸 하은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무례함을 용서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과 땀방울을 지켜줘야 한다. 수진 씨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펜션 앞마당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 절정을 이루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마당을 쓸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뜻밖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사돈 김복자. 문자 메시지는 아주 짧았습니다. 사돈,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못난 사돈을 용서하세요. 일주일 동안 펜션을 지옥으로 만들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일에 비하면요. 참으로 가볍고 뒤늦은 사과였죠. 말순 씨는 그 문자 메시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가라앉은 듯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온 거야? 마당 건너편에서 아버지가 묻자
말순 씨는 조용히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핸드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죠. 아무도 아니에요. 스팸 문자였나 봐요. 말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들어가 앰프의 전원을 켰습니다. 딸이 사준 새 앰프에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노인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뒤늦은 사과도 남들의 시기 어린 시선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딸의 마음과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 어떤 권력자보다, 그 어떤 부유한 사돈보다 이 작은 펜션을 지켜낸 두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솔바람 펜션의 가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